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낳고 가족의 행복을 꿈꾸며 살았던 세월은 고작 4년이었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4살 된 아들과 저를 두고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죠. 없는 형편이었지만 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노라 고생하다 과로사로 허무하게 가버렸죠. 남편이 떠난 자리엔 살림밖에 못하던 저와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찾기만 하는 4살 아들이 남았습니다. 저희 모자하니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도 없었고요. 친정의 그늘이라도 있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도 일찍 여위고 그나마 있는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야 형제였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낸 세월이 30년이 넘어가니 세상 아래 저 홀로 남은 기분이 들었죠. 이러나 저러나 당장에 먹여 살리는 것만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 남편을 먼저 보는 슬픔도 채 느끼지 못하고 삼킨 채 밥벌이에 나서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남의 집 밭일도 돕고 시장에 나가 쟁반을 머리에 이고 밥도 나르고 남의 집 청소도 해주며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던 이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명아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살다간 너도 죽고 애도 명석이도 죽겠어. 대단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매달 꼬박꼬박 돈 줄 테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이모님, 그게 정말이세요? 전 너무 좋고 감사하죠. 이렇게 매일 일을 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쭉쭉 나가버리고 제 몸만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당장 내일부터 나갈게요. 이모님은 저희 동네 토박이로 터 잡고 오래 사신 분이셨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 이 동네로 건너왔을 때 유독 저희 부부를 챙겨주셨던 분이셨죠. 아무런 대가 없는 맛있는 반찬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을 늘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분이 쌓이며 서로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제가 부모 형제도 없이 남편 하나만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제게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만들어준 가족만 가족이냐? 아, 오늘부터 내가 네 엄마고 가족이니까 적어도 우리 이 동네에서 사는 세월만큼은 나 믿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명화야. 나도 자식들이 넷이나 있는데 없는 셈 치고 산지 오래지만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끼리 가족 만들고 살면 그게 가족이지 뭐. 제가 참 갖고 싶던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이자 너무 아픈 사연을 가진 분이기도 하셨어요. 저와 같이 남편을 먼저 여의고 무려 자식 넷을 홀로 키우시던 이모님은 안 해본 일이 정말 없으셨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먹이겠다고 막노동 현장까지 나가서 몇 달을 고생해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 돈을 조금씩 모아 시장 한쪽에 작은 생선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에서 번 돈으로 자식 넷을 대학에 서울까지 상경시킨 장본인이셨죠. 전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힘에 벅차서 죽을 맛인데 도대체 어떻게 넷을 키우셨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뼈를 갈아 키운 자식들은 막상 서울로 넘어가니 이모님을 창피해 했대요. 1년, 2년 그렇게 발길을 끊더니 자식들 지들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으셨죠. 그럼에도 자식들밖에 없다고 어르고 달래고 별짓을 다 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아예 연을 끊고 살고 계셨습니다. 서로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있어서인지 저희는 서로를 부모 자식 관계로 여기며 많이 의지하고 지냈어요. 이모님이 주신 제안을 받아들인 전 시장 생선가게로 출근해서 설거지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굳이 사람을 안 써도 굴러가는 상황에 굳이 월급까지 챙겨주며 절 직원으로 써주신 것에 감사해서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도움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죠. 오픈 1시간 전에 미리 가게에 나와 바닥을 쓸고 닦고 테이블도 다 정리를 해두고 하루 장사할 준비까지 모두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오시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장사를 했어요. 마감을 하고 나서도 전 늘 1시간씩 늦게 갔고요. 이모님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 그날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전 이럴 때마다 모른 척하지 않고 이모님 몰래 제가 남아서 다 치우고 갔죠.
이모님의 생선 가게엔 제게도 참 소중한 곳이었어요. 저와 아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감사한 곳이라 애정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애가 4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쭉 일을 했는데 상황이 점점 나쁘게 흘러갔어요. 이젠 장사를 하실 여력이 없으실 정도로 쇠약해진 이모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명화야, 이제 레시피 알려준 대로 네가 직접 음식 해도 만나는데 나 없어도 잘할 수 있겠지? 난 이제 좀 쉬고 싶다. 이 가게 자리 노른자니까 여기 좀 손봐서 앞으로 너 혼자 꾸려가 봐. 돈은 그냥 적당치 나 먹고 살 만큼만 줘. 이렇게 계약하는 거 어떠냐? 네? 이모님 가게를 저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가게를 받아서 하겠어요. 여태 어떻게 꾸려오신지 너무 잘 아는데요. 좋은 가게인 만큼 새로운 변화도 필요한 법이야.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가게니 명화 네가 하는 게 맞다. 없애기엔 그간의 세월이 아까워. 명화 너만 괜찮다면 받아서 잘 운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너도 일해봐서 알겠지만 명석이랑 둘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이제 버는 돈이 다 명화 네 것이니. 말씀은 먹고 살 정도의 인수비용만 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돈 300만 원의 헐값에 넘기셨어요. 제가 여윳돈이 없는 걸 아셔서 한마디로 그냥 넘겨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너무 감사함에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평생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사시며 생선 하나 제대로 구워 팔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던 그 눈물 나는 레시피를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이어받고 전 이모님이 남겨주신 가게 내부에 세월의 흔적은 모두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노후된 곳들만 조금 손보고 바로 장사를 이어나갔죠. 딱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바로 이런 느낌이겠지. 나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지. 이모님을 대신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저 역시 자식된 도리와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을 이모님께 제대로 보여드리곤 했죠. 가게가 조금 더 청결해지고 제가 물려받아서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셨어요. 전 이모님과 다르게 백반 메뉴를 추가해 봤습니다. 저희 집 생선이 참 맛있는데 점심에 생선구이 하나 놓고 먹기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나물 반찬들과 찌개 하나 그리고 생선구이 이렇게 백반으로 드실 수 있게끔 해봤죠. 그런데 이 메뉴가 아주 대박이 나면서 찾아오시는 홀 손님도 직접 배달 가야 하는 상인분들도 많아져서 직원까지 둬야 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인건비를 쓰기 싫어 혼자 몸으로 아등바등 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직원을 뒀죠. 이 가게터가 그런지 하필 직원도 남편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였어요. 제게 여동생이 있다면 딱 이렇겠지 싶기도 하고 이모님께서 제게 이유 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이 직원에게 줬습니다. 이모님도 그러셨거든요. 하필 또 들어와도 남편 없이 애를 키우는 직원이 들어왔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내 꼴이 그러니 들어오는 너희들 사정도 딱했나 싶네. 아무쪼록 둘이 한만 잘 맞고 그러면 딱이지 뭐. 내가 세상 뜨고 나면 허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둘이 친자매처럼 잘 지내면 좋겠네. 명화 너 바쁜 일 있을 때 그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있으니까 잘 지내봐. 이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것처럼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남편 없이 애 좀 키우면 어때요? 이렇게 인생 멋지게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모님? 그리고 요즘 자꾸 나쁜 말 하시는데 이모님이 가시길 어딜 가세요? 제가 효도 꽉꽉 채워 살 때까지 어디 못 가세요. 사람 누구나 죽음 앞에 장사 없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가득 찼는데 나도 이제 오늘 내일 하지. 명아 너도 생선 장사 너무 오래 하지 말어. 씻어도 씻어도 이 온몸에 배인 생선 비린내 어찌할 바가 없네. 그리고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적당히 명석이 다 키워내고 나면 손 털고 편하게 살아. 그래야 너도 사는 거야.
다 좋은데 이모님께서 자꾸만 멀리 가실 때처럼 제 곁을 영원히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게 아팠어요.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죠. 이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언제 어떻게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제게 가게를 넘기셨을 때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애써 모른 척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을 제외하고 제게 유일한 가족인데 이제야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해서 뭐든 해드리고 싶은데 보내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당장 가게 인수받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나마 직원이 너무 잘 따라줘서 한숨은 돌리며 살 수 있었죠. 어떻게든 시간이 될 때면 늘 이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가게에선 그렇게 손님들 먹일 음식에 정성을 쏟으시더니 홀로 집에 계시면서 밥에 물 말아 대충 김치 올려 드시곤 했죠. 이걸 알고 난 이후 2일에 한 번씩 꼭 반찬과 찌개를 직접 해서 가져갔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또 물 말아서 김치 올려 드시네. 아, 연세가 지긋한 양반이 영양 보충이라도 잘 하셔야 한다니까요, 이모님. 앞으로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챙겨만 드세요. 아, 그건 어렵지 않으시죠? 제 소원이에요, 정말로. 아, 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 늙은이를 뭐하러 챙긴다고 요란이야. 다 늙어서 보충할 영양이 어딨다고 그러냐. 나 챙길 시간에 명석이나 한 번 더 챙기고 그 직원 여자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 갈 사람을 뭐 한다고 자꾸 챙겨. 이모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챙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거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모님께 반찬을 드리러 가던 어느 날 점심, 평소와 달리 주무시고 계신 이모님이 계실까 조심스레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낮에 주무시는 일이 없는 양반이시고 귀도 밝으신데 제 인기척을 못 느끼고 내내 주무시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모님을 깨웠죠. 아무리 흔들고 또 흔들어도 이모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던 중 이모님 머리맡에 새하얀 편지가 장미꽃 한 송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명화야, 나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울고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쓰리다. 내 인생의 명화 네가 나타나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 참 많은 걸 얻었고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너는 늘 내게 해준 게 없다며 죄송하다고 하지만 네 존재만으로도 난 웃으며 살 수 있었어. 뼈 빠지게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자식들은 애미가 쪽팔리다고 지들 잘났다고 정말 연 끊고 사는 것들인데 명화 너는 그 힘들고 아픈 상황에 뭐가 그리도 좋다고 늘 웃고 사는지 많이 배웠다. 너로 인해 난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너 덕분에 자식이 없어졌지만 내 자리를 한 번에 채우는 더 든든한 자식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이렇게 편지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게 벌써 2주가 넘어가는데 곧 갈 것 같으면서도 이 명줄이 긴 건지 자꾸 아침에 눈을 뜨는구나. 나 떠나고 나면 명화 네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쓰려 이렇게 편지라도 남겨봤다. 명화야, 내가 늘 했던 말 기억하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나와의 시간들은 가슴에 묻어두고 이제 네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어. 나는 다 늙은 옛사람이라 내 인생이 뭔지도 몰랐지만 너한테 가게 넘기고 홀로 보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러니 명아 넌 가게 오래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도 가고 명석이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내 사랑하는 명아야, 내 딸로 와줘 너무 감사했고 하늘에서도 우리 딸과 내 하나뿐인 손자 명석이의 행복만을 빌 것이다. 울지 말고 눈물 닦고 살아.
이모님의 편지를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지만 더 아픈 건 그래도 이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자식들이 올 줄 알았거든요. 자식들이 오면 저를 잘 소개하고 오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모두 했지만 자식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참 뭐가 그리도 잘난 자식들이길래 부모의 효도 모르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사는지 천벌을 받기를 바랬죠. 그래도 저희 이모님 그간 참 잘 살아오신 덕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하루 장사를 쉬고 이모님 집에 모여 고인의 명복도 빌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모님이 가셨다는 충격과 슬픔에 많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희들의 저녁은 이모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마지막 잔치라 여기며 최대한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자식들은 없었지만 결코 외롭게 가시지 않았다는 것에 전 마음을 한시름 놓았죠. 이모님이 가신 후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어요. 이모님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 떠올리면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저희 집 한쪽에 이모님 공간을 만들어두고 영정사진을 보며 대화를 하기도 했죠. 이모님, 그렇게 서둘러 가신 그곳은 평온하신 거죠? 거기선 일 안 하시고 마지막 한 달처럼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계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저 당장 따라갈 거예요. 그냥 숨 쉬듯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제가 이러면 이모님이 멀리 못 가실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좋았지 하면서 추억으로 회상하려고요. 이모님을 추억으로 두고 사는 게 아프지만 야속하게도 명석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조금 이모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살아도 저 이해해 주실 거죠? 처음에야 매일매일 아프고 떠올랐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흐르니 저 사는 것에 치여서 이모님을 못 떠올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가게 직원에게 마음을 두고 싶기도 했지만 곧 동네를 떠날 거라는 말을 하기에 마음을 더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모님과 저 같은 사이가 어디 쉬울까요? 결코 쉬운 사이도 아니란 걸 알기에 전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으려 했어요. 여러 풍파를 겪고 견뎌내며 어느덧 아들이 성년이 됐죠. 정말 하루하루 키워낼 때마다 죽을 노릇이었지만 유일한 제 핏줄이자 가족인 아들을 잘 키워냈다는 것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았고 늘 주어진 환경에서 그 이상을 해내는 기특한 자식이었어요. 제가 이모님과 모녀지간으로 지내는 것도 알아서 아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잘 다루곤 했죠. 아들도 워낙 많이 의지했어서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제가 자식 손주로서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성공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우리 손주 대견하다고 하실 만큼 그리고 어머니가 그간 고생하셔서 저 키워주신 만큼 제가 다 보답할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명서가 너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살아. 너 원하는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위해서 감사해서 죄송해서 그렇게 살지 마. 아, 엄마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위해서 다 안 해주고 싶겠어. 그 마음 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아들이 늘 올바르게 크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의 짐을 품고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아들이 혹여나 무거운 어깨로 살까 마음에 걸려 전 자유롭게 살길 응원했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세뇌처럼 말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를 하다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한 아들은 학비로 걱정도 시키지 않고 장학금으로 다녔고 기숙생활을 했습니다. 기꺼이 본인 용돈벌이를 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건 제가 아주 화를 크게 냈어요. 아, 네가 장학금 받고 네 공부하면서 기숙생활까지 하는데 엄마가 생활비도 못 보내주니? 엄마 아직 젊고 팔팔한데 일해 번 돈으로 내 자식 챙기는 것도 못하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건 알지만 엄마도 엄마로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너 하고 싶은 공부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고 엄마한테 효도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아, 그게 아니고요. 생활비 벌 정도로 잠깐 일하는 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요. 성인이고 독립까지 한 마당에 여전히 어머니 돈 쓰면서 사는 철없는 아들이긴 싫어요. 제 공부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만 일할게요.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난 너한테 매달 돈 보낼 거고 너 일하지 말라고. 엄마 정말 싫다고 말했다. 아들은 늘 저를 위해서 생각했고 제가 힘들지 않기를 바랐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아들을 고생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제가 아들을 이겨먹어서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공부에만 집중했죠. 역시 과 전체에서 1, 2등을 다퉜고 아들은 교수님 추천도 받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4학년에 접어들었을 때 조기 취업 제안을 받아 아들은 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이제 아들은 꽃길만을 걸을 것이 분명해서 저의 모자끼리 소소한 잔치도 열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아들은 참 궁상맞게 고시원 작은 곳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제가 집 하나를 구해준다고 해도 기어이 이제부턴 본인의 힘으로 살겠다며 고집을 부렸죠. 전 이런 아들이 이해가 가면서도 참 속상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쪼들리며 살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았죠. 보통 자식을 서울로 올려보내면 부모가 단칸방이라도 사글세라도 내주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 아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보내면 다시 보냈고 늘 그랬죠. 이렇게 좋은 곳에 취직까지 한 건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취직까지 해놓고 또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늘 저한테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자유롭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저야말로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며 자유롭게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 사셨으면 해요. 그게 단돈 얼마라도 저 말고 어머니한테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살다가 정 힘들 때 그때 손 벌릴게요, 어머니.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 두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이 그 낯선 서울 땅에서 살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살겠다고 고집이야. 애미가 너한테 뭐 대단한 집을 해준다고 하든 너 살 방 한 칸 마련해 준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애미가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이놈아. 아들과 언쟁이 벌어졌지만 끝까지 받지 않고 정말 고시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단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던 아들이 왜 다 커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키웠으면 이런 것도 받을 때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텐데 미안했죠. 참 자식 앞에서는 왜 늘 죄인이 되는 건지 못난 부모 만나 너무 반듯하게 큰 아들에게 죄스러웠어요. 그렇게 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의 힘으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하고 4개월쯤 될 무렵 아들은 드디어 서울 옥탑방 하나를 구했다며 제게 말을 해줬어요. 어머니, 다음에 서울 꼭 오세요. 제가 사는 집 보여드릴게요. 여기 옥탑이라서 서울 전경이 하늘에 다 보이고 옥상에 평상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래요. 동료들이랑 친구들도 집에 놀러 오면 여기서 술 한 잔씩 하는데 참 야경이 좋아서 어머니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제 집도 구했고 살림살이도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고, 옥탑이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텐데 괜찮겠어? 그래도 그 무너져가는 고시원에서 나와서 정말 다행이긴 하네. 다음에 서울 갈 일 있으면 애미가 꼭 들릴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반찬 보내는 거 바빠서 먹을 시간 없으면 그냥 다 비벼서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먹어. 그럼 또 맛있다.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게 처음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또 없는 삶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나마 오래도록 한 동네에서 터잡고 살았던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돈독해서 외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늘 아들이 지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죠. 처음 고시원에서 시작해 옥탑으로 이사한 아들은 10년간 야무지게 일을 하고 돈을 저축해서 투룸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부모 도움 일절 받지 않고 젊은 나이에 서울 땅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딱 이제 장가만 보내면 정말 제 자식 숙제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새로 산 아파트에 가구도 가전도 알맞게 채워넣은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내려왔더라고요. 한참 장사를 하고 마무리를 할 시간에 아들이 보이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 옆엔 고운 아가씨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대충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허락받으러 왔구나 짐작을 하며 집으로 향했죠. 아이고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장사하고 바로 와서 생선 냄새가 좀 날 텐데. 아가씨 미안해요. 아, 내가 오늘 명석이가 오는 줄도 모르고 내내 장사하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어머니께 인사도 드릴 겸 허락 구할 겸 왔습니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왔는데 일도 일이지만 이 사람과 연애하느라 그러기도 했어요. 봐주실 거죠? 아니, 내가 봐줄 게 뭐가 있고 허락할 게 뭐가 있어. 두 사람이 좋다면 그만이다. 마음 잡은 거 얼른 서둘러서 날짜 잡고 준비하자.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과 저희 둘밖에 없는 가족 말고 아들에게도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생기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명하고 고운 색시가 아들의 곁에서 함께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듯 했거든요. 반대할 것도 없이 그 아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도 뭣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온전히 믿고 받아줬죠. 며느린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내려오는 상황에 본인 홀로 먼 길을 내려와 저랑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함께할 가족이지만 그동안 함께 못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어머님. 우리 그 시간 천천히 다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어머님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랑 자주 놀아주세요. 아이고, 늙은 노인네를 뭐하러 챙긴다고 여기까지 자꾸 내려오고 그래. 결혼 준비하는 것도 빠듯하고 바쁠 텐데. 마음씨 고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며느리가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았기에 군소리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며느리에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늘 밝게 웃고 기운 넘치던 며느리가 하루는 죽상이 돼서 힘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너무 걱정스러워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홀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전 그이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돈 버는 건 한정적인데다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여유도 없거든요. 하필 이 상황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겨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윳돈이 아예 없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셨어요. 뭐야? 아예 안 싸던 게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장 이사할지 구해라.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고 그래.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살면서 조금씩 꼭 갚을게요, 어머님. 부모 자식끼리 갚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너희 둘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처음 며느리가 제게 돈 얘기를 꺼낸 건 안사돈의 이사 문제였어요. 안사돈 역시 저처럼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동딸로 며느리를 홀로 키운 양반이었죠. 다만 전 이모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 제 주제에 넘치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지만 안사돈은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특별히 돈을 벌 구멍이 없었다고 해요. 딱 제가 이모님을 만나기 전 상황과 똑같은 거죠. 전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형편이 기우는 사돈 측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없었고 있는 제가 더하면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상견례를 하는 날에도 사돈 측의 무례한 발언에 감정이 상했지만 티를 내진 않았죠. 가만 보면 우리 김서방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직업, 이를테면 의사나 판사 이런 거 할 수도 있었다는데 굳이 월급쟁이에 대기업에 들어간 걸 보면 말이에요. 사돈이 여유가 있으시니 더 지원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밀어붙여 보시지 그러셨어요. 자식 일에 간섭하는 부모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있듯 자식도 인생이 있는 건데 다 큰 성인인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묵묵히 남은 부모 역할 해주며 사는 거죠. 이제 보니 김서방이 딱 사돈 판박이네요. 사람이 늘 꿈을 크게 크고 야망 있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면 성공 절대 못합니다. 아유, 이제 저희 딸도 데려가고 한 가정의 가장인 만큼 더 책임감 갖고 잘 벌었으면 좋겠네요. 장모인 저랑 더 가까우니 좀 자주 얼굴 비추고 챙기고 그랬으면 하네요. 딱 이 말만 들어도 제 아들을 옆에서 얼마나 부릴지 눈에 훤히 보였죠. 그래서 결혼을 뒤엎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였으니 말이죠. 심지어 안 싸더니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벌이가 아예 없다는 이 말을 듣고도 전 허락을 했던 거예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웠을까 싶고 본인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저런 성격으로 변했겠지. 이제는 기대고 싶겠지 하며 최대한 이해를 해봤죠. 그렇게 결혼을 시킬 때도 아들이 쓰던 혼수 가전을 모두 새 걸로 바꿔줬고 여윳돈 쥐고 살라고 돈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식 비용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제가 홀로 부담했어요. 아들은 이미 집 사고 하느라 여윳돈을 많이 쓴 상태였고 애미로서 해주려던 마지막 선물이라 원 없이 받고 누리라고 했고 아들도 이건 허락을 했습니다. 사돈 측에서 한 것이라곤 정말 단 하나도 없었지만 전 이게 서운하거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인 식을 올린 이후부터 벌어졌죠. 사돈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린 저를 찾아와 눈물을 보이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비가 부족해서 또 어느 날은 어머니께 드릴 생활비가 없다고 그 전에 못 해결한 빚이 있다며 수많은 이유들로 저를 찾아와 돈을 가져갔어요. 그럴 때마다 전 군말 없이 주긴 했습니다. 어차피 제 주머니에서 안 나가면 제 아들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니 차라리 제가 쥐어주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늘 신신당부했죠. 아범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돈 자꾸 나가는 거 알면 정말 화낼 거야. 내가 아범한테 돈 한 푼 쓰는 것도 허락받고 쓰는 거 알지? 너희들 싸우는 게 더 싫으니까 말하지 마. 네, 어머님. 그이가 알면 화낼 게 뻔해서 저도 말은 못해요. 정말 죄송해요. 늘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 그렇지 뭐. 나 신경 쓰지 말고 잘들 살아라. 며느리에게 나간 돈만 6천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럼에도 아들이 알면 큰 싸움으로 번질 게 눈에 뻔히 보여서 모른 척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평소처럼 연락을 하며 안 싸던 안부도 묻고 며느리 안부도 묻는 게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그래, 너 잘 지내면 됐다. 사돈이랑 네 처도 잘 지내지? 뭐, 그렇지. 너무 잘 지내서 탈인 것 같아요. 평소 누군가를 험담하는 아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비꼬는 듯 들려왔어요. 그 이후로도 사돈과 며느리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대화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었지만 절대 말해줄 아들이 아니라 답답했죠. 아들 내외가 먹을 반찬을 주기적으로 택배로 보내면서도 신혼집에 한 번을 가보지 않았어요. 결혼 이후에 딱 한 번 초대한 날이 있는데 그날 제 몸이 아파서 미루고 미루다 혹여나 며느리가 부담 가질까 그냥 안 가고 말았죠. 저도 부모고 내 아들이 사는 집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그저 둘이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어떠한 참견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래도 아들 내외가 궁금하기도 했던 찰나에 마침 보낼 반찬들이 상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올라가서 주고 오는 게 빠르겠다 싶었죠. 당일에 바로 가는 거라 며느리가 싫어할까 걱정스러워서 슬쩍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서가 애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서울 갈 일이 마침 생겨서 너희 집 들려서 문 앞에 반찬 두고 갈 테니까 퇴근길에 바로 와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
밖에 오래 두면 음식들 다 상할지도 몰라. 어머니 서울에 오시는데 왜 저를 안 보고 가세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집에 오지도 못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갈게요. 아이고, 집주인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 있으면 쓰나. 그냥 앞에 두고 갈게. 장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시는데 어머니는 왜 눈치를 보고 오세요? 거기 제 집이에요. 어머니 가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계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다 싶었죠. 마침 며느리 늦게 온다고 하고 빈집이라고 하니 이참에 아들 집 구경 좀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섰는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라서 순간 얼어버린 제 귀에 들리는 사돈의 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 딸이 똑똑한 거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돈 없는 남자랑 사랑으로 결혼을 해? 돈 좀 있는 집안 남자 물면 이렇게 변한데 말이야. 완전 호구 집안이 따로 없어. 우리 딸이 가서 눈물 몇 방울만 흘리면 돈 몇 천만 원이 그냥 나와. 울다 쓰러지면 집도 하나 해줄 기세더라고. 근데 또 너무 한 번에 뽑아 먹으면 눈치채니까 잠깐 멈췄다 더 크게 뽑아 먹게. 사위? 아이고, 걔도 완전 멍청한 거지. 아이, 대기업식이냐. 다니면서 참 멍청해. 근데 요즘은 내가 하도 뭐라고 하고 눌러앉아 사니까 지도 기분 나쁜 티를 막 내더라고. 적당히 뽑아먹고 이혼시킬 거야. 아, 더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야지, 우리 아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사서 살고 있는 이 집은 방이 두 개뿐이고 아들 회사랑 거리가 있어서 제가 제대로 된 10억짜리 서울집 하나를 해주려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자주 올라오곤 했는데 아들도 알고 있었고 계약까지 한 마당에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 아는 건지 싶었어요. 전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하려 우선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애들은 10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며느린 입이 찢어져라 웃고 좋아했죠. 어머님 정말 최고세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저뿐이에요. 애도 아직 없는데 이렇게 큰 집 사주시고 감사해요, 어머님. 딱 여우 같은 며느리의 모습에 이젠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제 아들에게 손해 없이 시켜야 했기에 전 만반의 준비를 모두 뒤에서 마쳤고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너희 부부관계 그리고 네 장모까지 대체 무슨 일인지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준비해 뒀으니 사실을 말해줘. 처음엔 자꾸 장모님께 문제가 생겨서 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찾아가 물어봤죠. 그때 말 실수하셔서 어머니한테 돈도 받았다는 거 알게 됐고 되려 저한테 고작 그깟 돈 좀 주고 유세 부리냐고 사내 자식이 쪼잔하다면서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 거의 같이 살 듯 눌러 앉아서 둘이 쇼핑도 하며 사치 부리고 구박하고 험한 말 하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절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돈 보고 한 결혼이라 곧 끝낼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혼이 쉬운 게 아니니까 참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엄마. 죄송해요. 도대체 네가 왜 죄송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엄마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 줄 알아? 그런 일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하고 뻥 차버리고 네 인생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지. 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숨을 견뎌내며 사냐고 도대체. 왜? 엄마가 늘 그랬지. 네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엄마 생각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제 엄마가 나설 거니까 넌 딱 보고 있어. 전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제 자식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여자 혼자 가게 장사하면서 거친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쳐도 받기에 저는 늘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돈이 한 말들도 바로 습관적으로 녹음을 해뒀고 하나씩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했어요. 사돈과 며느리가 몰랐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시장에 허름한 그 생선가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를 전수해 총 전 지역에 12곳에 분점을 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밥벌이를 찾고 싶기도 했고, 절 이어서 할 사람이 없었기에 누군가라도 진심을 담아 이 레시피로 음식을 해주길 바랐거든요. 그 덕에 돈은 여태껏 번 돈을 단 몇 달 만에 벌기도 하면서 아주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이걸 사돈집에 굳이 알리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자꾸 돈으로 엮기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민감했고요. 그리고 굳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말을 합니까? 분점이 12개든 뭐든 생선 가게에서 생선 굽는 사람인 건 변함이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분점을 넓혀가면서 계약할 일이 많아 전담 변호사가 따로 있어 그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만 무려 3개월을 넘도록 했어요. 저 집안에 들어갔던 돈 다 거짓에 속아 보낸 돈이고 그들은 갚을 여력도 없으면서 거짓에 지속적으로 제게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한 사기 혐의를 씌웠죠. 더불어 혼인빙자 사기 등 죄명으로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넘어졌어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넣어 돈을 받지 않으면 압류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가압을 모두 넣게 됐어요. 제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압력을 가한 후 그들을 찾아갔을 때 많이 달라진 공손한 모습으로 저를 대했죠. 엄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범이랑 어떻게 헤어지고 사귀며 혼인빙자 사기 뭐 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범이랑 제가 얼마나 애틋하고 서로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물론 그간 저희 어머니 때문에 돈이 많이 오고 간 건 사실이지만 제가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네 엄마 녹음 들어보니 이제 말이 좀 달라지니? 네 엄마가 직접 입으로 내 아들한테 했던 말이기도 해. 그리고 너 말은 똑바로 해라. 돈이 언제 오고 갔니? 내가 보내기만 했지. 온 건 1원 한 푼도 없는데.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애초에 있던 집구석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인성 하나 좋으면 그만이지 싶어 보낸 거고 내 자식이 좋다니 보낸 거다. 그런데 형편만큼이나 인성이 바닥인 이딴 집구석 사위로 내 아들 살게 할 생각 없으니 당장 떨어져. 물론 날아온 문서들 봐서 알겠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잘 해결하길 바란다. 참, 당장 네 엄마 집부터 내일 사람들 가서 짐 비울 거니까 있을지 모르는 귀중품 미리 오늘 챙겨라. 내일이면 맨발로 쫓겨난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찢어뜨렸고 죽어도 이혼을 못한다며 매달리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겨우 떨어뜨렸어요.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증거를 만들며 준비한 덕인지 다행히 제 아들은 다치는 것 없이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모두 해결할 수 있었죠. 제가 돈을 줘서 살고 있던 사돈집도 바로 뺏고 쫓겨냈고 제가 사준 10억 집에서 며느리도 바로 다음날 같이 쫓아냈어요. 아들 돈으로 먹고 살던 며느리기에 한 푼도 없이 쫓겨나니 둘은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죠. 제 아들 역시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간 해준 것들이 아깝진 않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테니 말이죠. 그게 돈으로 못 준다면 전 감옥을 보내서라도 죗값 치르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늘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챙겨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지냈는데 덕분에 내가 우선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우치게 됐어요. 그간 저와 저희 어머니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세요. 그렇게 아들과 그 지독한 집안의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둘 죄명이 쌓이고 그들은 돈 한 푼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큰 죄값을 치르게 됐어요. 너무나 속이 시원했죠. 그깟 돈이야 제가 다시 벌면 그만이기에 적어도 저들이 가장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서 죄값을 치르길 바랐습니다. 저들과의 악연을 완벽히 끝내고 제가 가장 걱정한 건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무리 벌을 줬다고 한들 아들이 받았을 상처가 제 눈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아들은 너무나 씩씩하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참 젊고 바른 제 아들이 혹여나 다른 짝을 만나서 재혼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기도 해봤는데요. 이 발언 자체가 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전 아들이 사는 근처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이젠 가게들도 다 맡기고 전 돈 조금씩 받으며 펑펑 놀기로 했죠.
그간 고생을 했으니 나도 이젠 우리 이모님 말씀처럼 내 인생을 서울에서 멋들어지게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또 가족이라고 꼴랑 둘인데 뭐 그리 떨어져 사나 싶어서 제가 다 놓고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살면서도 아들이 도와줘서 동네 친구들도 사귀고 동년배들이랑 산도 타고 커피도 마시고 꽃구경도 가며 참으로 인생을 재밌게 즐기며 살게 됐죠. 그렇게 2년이 흐르고 아들은 한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전과 다르게 정말 둘이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게 보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눈빛이며 손짓 그리고 말투 행동 하나까지도 진심이 느껴지니까 보는 제가 다 행복했어요. 어머님, 그이 아픈 상처 있는 거 잘 알거든요. 못 지킬 약속 말고 제가 어머님만큼 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요. 대단한 며느리는 아니지만 어머님께도 늘 꾸준히 잘하는 며느리로 살게요. 아유, 난 너희 둘만 행복하면 바랄 게 없다. 이제 나도 제2의 인생 사느라 아주 바쁘니까 아유,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 살다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난 그거면 만족해. 새 며느린 제 아들이 받았던 상처를 모두 치유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예쁜 사람이었어요. 조신하고 조근조근한데 은근히 강단이 있어서 오히려 제 아들을 지켜주는 게 귀여우면서도 고마웠죠. 며느리가 참 똑부러지고 현명해서 제 돈을 절대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 이쁜 아들 내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참 예쁘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냉장고 하나 바꿀까 싶어서 봤는데 이참에 너희도 하나 하면 좋겠던데 어떻게 색깔만 골라봐. 돈을 줘도 영 안 받으니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뭐. 어머니 그건 절대 안 돼요. 저희 냉장고 아직 멀쩡하기도 하고 어머님한테 돈 안 받아도 저희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어머님 한평생 홀로 그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가정까지 꾸린 상황에 자꾸만 손 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 저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린 제가 그간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손도 벌리지 않고 제가 편하게 살길 바랐죠. 집도 가깝고 명색이 가게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며느리가 맛있는 반찬 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곱게 자라 음식이라곤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늘 친정 어머니께 연락해서 물어보고 제 아들을 든든히 먹이려 노력을 했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에 큰 풍파를 겪었지만 이게 다 이런 복스러운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하려 그랬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 내외는 이제 손주 둘도 안겨주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에게 최근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 며느리랑 전 사돈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여길 찾아와서 빌면서 그러더군요.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손 내밀러 찾아왔습니다. 죗값 충분히 치렀고 이제 헛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제발 집 구할 보증금만 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님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노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샤워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거지처럼 전전하면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적당한 주거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어서 부탁드릴게요. 정말 평생 갚겠습니다. 전 이들의 뻔뻔함에 실소가 나왔어요. 한참 그들을 보고 웃어주다 말을 했죠.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여길 찾아와서 돈을 해달래? 지나가던 노숙자도 이렇게 뻔뻔하진 않겠네. 당신들이 먹고 살 걸 내가 왜 해줘? 어떻게든 돈 벌어서 알아서들 살아. 이제 나랑 무슨 연이 있다고 여길 찾아와서 뻔뻔하게 굴고 있어.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참 우습다 웃겨. 전 그들을 쫓아내고 소금 한 바가지를 훅훅 뿌려줬어요. 저희들의 행복이 꼭 부정탈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나쁜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제가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돈을 여유롭게 벌고 나서 아들과 상의 끝에 부모 없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정기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 아이들과는 다르지만 누군가를 돕는 것에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들이 찾아왔다는 걸 아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저 저들을 제대로 짓밟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소금으로 쳐내면서 돈 10,000원씩은 쥐어줬어요. 사우나 가서 샤워는 좀 하고 다니라고. 냄새가 나서 말이죠. 저 말을 빌면서 하면서도 여전히 표독스러운 표정과 심술보가 가득한 얼굴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안 씻어서 나는 냄새 말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며 덮여버린 악취를 좀 씻어내길 바랐네요. 아무쪼록 저도 남은 생 당차게 살고 있고 아들 내외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서 제2의 인생은 그야말로 대박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이 엄마입니다. 육아를 하다 쉴 때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겪은 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도 있지만 굵직한 얘기들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가끔 그땐 그랬었지라고 말하기도 하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늘 생각하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서 그런지 남들보단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니에요. 또 전 참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잘 없고요. 하지만 이것도 가족 일이면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야 안 보면 끝이니 좋게 생각하려고 하며 떨쳐버릴 수 있지만 가족은 계속 봐야 하니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음이 안 맞을 때 힘든데 결혼 후 시댁에선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말로만 듣던 시댁 시누이 때문에 속을 끙끙 앓았다는 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요식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 그 가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요. 제 지인이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 자주 가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고 서로 취향도 잘 맞아 따로 만나 데이트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저의 돌직구로 저희는 사귀게 됐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알뜰하게 돈도 잘 모으고 목표를 향해 자기 개발하는 모습도 멋있었고요. 그 나이에 놀 줄도 모르고 자기 참 다정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 남편을 만난 거죠. 저희 남편도 바로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다시 묻자 자긴 결혼 생각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대답이 없었다면 저희 부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바로 그 뒤에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 생각이 바뀌었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요. 어린 나이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하는데 자기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랑 만나게 돼서 미안하다고요. 전 그 대답을 듣고 한시름 놓으며 말했죠. 내가 좋으면 됐다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 잘 살 거라 말을 했죠. 살림은 자신 있다고 남편에게 약속했고 남편도 자신도 살림은 자신 있다고 말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 다를까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제 취직을 할 시점인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화를 내셨죠. 전 그건 걱정 말라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대학 때 인턴 생활도 했으니 직장은 바로 가질 수 있을 거라 떵떵 큰 소리를 쳤죠. 그리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차이,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길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은 절대 못할 거라며 반대를 한다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전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소리까지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다죠. 부모님은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부모님을 매일 찾아와 설득을 해서 이 정도면 자기 딸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허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젠 시댁 쪽에 허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남은 건 시누이뿐이었죠. 시댁 시누이의 관계도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됐지만 남편은 걱정 말라며 귀엽게 봐줄 거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야 자기 여동생이니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시누이와의 만남은 꽤 좋았어요. 저희 남매 힘든 시기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의존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오빠와 저뿐이라 사이가 좋아요. 제가 먼저 결혼할까봐 걱정했는데 오빠가 먼저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올케라고 불러도 될까? 신우인 조심스럽게 절 대했고 먼저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며 말했고 절 친동생처럼 대하며 아껴줬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편해져서 신우이와 전 친구처럼 지내고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따로 만나 신우이의 힘들었던 얘기, 시부모님 얘기, 저의 얘기를 하며 제 15년 지기 친구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요. 사이가 좋은 게 뭐가 걱정이냐 하시겠지만 괜히 밉보이면 친한 만큼 더 미워지기 마련이기에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결혼 전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였죠. 옳게 오늘 저녁도 집에서 먹을 거지? 나도 갈게. 아, 네 언니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김치랑 과일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들고 가세요. 김치 다 떨어져 가는데 올케한테 부탁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고마워. 신우인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처음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한 것 같아 보여서 자주 불러 함께 저녁 먹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반찬과 김치, 과일들도 나눠줬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끔은 왜 자기 건 안 챙겨줬냐고 말을 하기도 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또 하루는 저희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놀라 취한 사람이 잘못 눌렀나 싶었는데 신우이였습니다. 신우가 치킨을 사와 같이 먹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일단 치킨을 사온 신우이에게 한 소리 하긴 그래서 참고 치킨을 먹었죠. 그러고는 피곤하다며 신우가 바로 집으로 가는 바람에 한 소리는 못했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전화로 신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올케 무슨 일이야? 저녁? 아우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 아니요.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 아, 안 그래도 내가 커피 쿠폰 받았는데 그거 갖고 집으로 갈게. 주말이니까 집에 있지? 언니, 집에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저희 생각에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언니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게 죄송하고 마음 불편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오시고 쉬는데 불쑥 찾아오는 거 불편해서요. 죄송한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는 건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미안. 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예의가 아니었다. 미안해. 다행히 신우는 바로 수긍을 했고 그 다음부턴 저희가 부를 때만 오고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반찬 얘기는 안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먼저 가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후에 미안하다며 자그마한 선물도 가져와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이번 일 때문에 섭섭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괜히 멀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가족인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 해주는 것만큼 저도 잘 챙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우와 잘 지내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신우가 늘 달고 사는 말이 외롭다, 남들보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
정신과를 다녀야 하나 등 외롭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죠.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남자친구가 생겨서 저희 집에 올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저흰 편하게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바쁘고 일을 하고 있는지라 당연히 전화를 받지 못했고요. 잠깐 쉬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엔 전화를 안 하는 성격인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전화를 받았죠. 그 내용은 신우가 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화 걸어보라고 해서 전화 한번 해봤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일을 하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런 일은 알아서 남편이 말을 하면 됐지 않았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바쁜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 좀 예민해져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남편에게 화를 낸 건 처음이라 아차 싶었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며 일한다고 자기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말을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곤 퇴근하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죠. 올케 바빴어? 다른 건 아니고 올케가 우리 오빠한테 프로포즈 했다며? 어떻게 했어? 전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 말을 물어보려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계속하고 남편한테 전화 안 받는다고 하소연하며 전화를 시킨 게 어이가 없었죠. 아, 그냥 결혼하자고만 얘기하고 따로 프로포즈 같은 건 없었어요. 오빠한테 그냥 프로포즈는 필요 없다고. 아, 그래? 그래, 역시 프로포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해야지. 알았어. 그러곤 신우인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전 이게 무슨 전화인가 싶었지만 그냥 이제 신우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전엔 내가 신우를 너무 좋게 봤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신우가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더니 대답을 해줬고 멋쩍게 웃으며 신우가 가끔 그럴 때가 있다며 말을 했어요. 아마도 절 편하게 생각해서 친구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 같다며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신우가 좀 막무가내의 성격인 건 예전부터 보였는데 그전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불편한 건 없었지만 결혼 후 부딪힐 일이 많다 보니 이젠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해봤자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아서 마음에만 담아뒀죠. 남편은 속이 너무 넓거든요. 그 점이 좋지만 그 점 때문에 옆 사람은 속이 터지니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집에 오는 문제는 해결됐고 사소한 일로 불편해지면 서로 같이 불편해질 것 같아 그냥 넘기기로 했죠. 그리고 불편하다고 말을 하면 바로 쿨하게 수긍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년 뒤 전 나름 직장에서 자리 잡고 저희 남편도 다행히 사업에 성공해 가게가 잘 되고 있었어요. 중간에 다사다난한 일도 많았고 살짝 고비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어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할 정도로 성공을 했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중간엔 저희 부부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 넓은 남편은 사업 확장으로 예민해졌고 저도 승진 때문에 예민해져서 서로 대화를 잘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예민해졌을 땐 서로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도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그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욕을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전 놀라 남편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자기는 술도 마시면 안 되냐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사온 맥주를 던지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땐 저도 야근을 하고 잠도 잘 못 잔 상태라 왜 맥주를 던지냐고 미쳤냐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남편의 손이 제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 놀라서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죠. 그 순간 남편도 놀라 말을 더듬으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남편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다 그런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제가 말려도 봤지만 술을 마신 남편은 힘이 더 세져서 안간힘을 써봐도 말려지지가 않았죠. 그때 제가 왜 그러냐며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며 얘기를 하자 남편이 갑자기 아이처럼 울면서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전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더 위험해 보여서 정신을 잡고 남편 뺨을 한 대 때리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여기서 포기할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아이처럼 펑펑 울며 서로 미안하다고 2시간가량 눈물 젖은 대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는 남편은 전보다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어 아이 얘기도 나왔고요.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 아이가 빨리 생길 줄 알았는데 쉽게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더 안 생길 수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가져보자고 남편이 말했죠. 시누이도 이것저것 임신에 좋은 음식들, 임신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더라고요. 신우가 가끔 믿기는 했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것 보면 감사했고요. 근데 어느 날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라고 해서 남편과 전 놀랐죠. 알고 보니 신우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신우도 임신에 좋은 음식을 이것저것 먹은 것이었고 티가 안 나게 저에게도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저도 챙겨줬으니 나쁜 건 없지만 괜히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찜찜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기가 생긴 건 축하받아야 할 일이니 축하를 해줬죠. 언니 축하해요. 그럼 결혼식은 아이 낳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임신을 했는데 아직 말을 못 꺼냈어.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올케가 대신 말해줄래? 네? 아니, 임신 사실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당연히 둘 사이에 아이 얘기나 결혼 얘기가 오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니 신우의 말을 듣고 당황했죠. 신우가 막무가내인 건 알았지만 임신은 그리 가벼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봐온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리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신우는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고 당황했다고는 했지만 결혼 얘기가 오갔고 아이 낳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요. 제가 못된 건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부부 열심히 준비도 하고 아이 계획도 세웠는데 아이가 없고 신우는 별 준비 없이 아이를 가졌으니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신우는 배가 점점 불러갔고 시댁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저희가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점점 신우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져 갔죠. 한날은 배가 너무 아프다며 와줄 수 없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회사라 못 갈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저 대신 남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맡겨두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전 신우에게 미안하다고 일이 있어 못 간다고 문자를 했지만 신우가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처음엔 저도 미안해서 신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챙겨서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젠 평일에 제가 회사에 있어서 못 가니 주말에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자 자매가 없어서 절 편하게 친동생으로 생각해서 이 얘기 저에게 하고 싶은가 보죠. 임신을 했으니 외로울 거라 생각은 합니다. 아주버님은 출장이 잦아 같이 있어주진 못했거든요. 저도 같은 여자라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전 평일날 회사 일에 지치고 주말엔 신우 얘기 들어주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이 신우에게 그만 좀 부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어느 날은 펑펑 울면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저희 놀라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신우는 거기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전 신우를 달랬죠. 언니, 무슨 일이에요? 신우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남편을 쳐다봤어요. 둘 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과 전 벙쪄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심하게 울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둘 다 모르겠어? 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둘 다 진짜 너무하다.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전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 답답했습니다. 물어봐도 너무하다고만 대답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또 너무하다고 말하고 이 대화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신우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언니, 다짜고짜 집에 오셔서 너무하다고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언니 말을 듣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왜 속상한지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을 들은 신우는 놀라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를 했죠. 신우는 주말에 와주지 않는 저희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화가 났지만 임신을 한 상태이기에 예민했을 거라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 일이 바빠서 너무 힘들었다며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대신 얘기해 준 것 같다며 좋게 얘기를 했죠. 신우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 펑펑 울다가 서러워서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이같이 굴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청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자기 남편이 출장이 잦은 이유가 자기 때문일 거라는 얘기였어요. 전 처음에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얘기를 듣고 알게 됐죠. 신우는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하면서 지우자는 얘기를 했다며 울며 말했고, 그러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잠시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신우가 계속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만나서도 신우에게 아이는 지우자고 얘기를 했지만 신우가 그 자리에서 아이를 지우게 된다면 자기는 여기서 죽을 거라며 그 자리에서 창가 쪽으로 달려갔고 그제 알겠다며 같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와 살게 된 거라고 말을 했대요. 신우도 자기 입으로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 힘들어 할 거라며 자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롭고 지친 게 저희한테 다 푸는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와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몇 개월이 지나 배가 부른 사람한테 오진 말을 할 수도 없으니 침묵만이 저희 집을 감싸고 있었죠. 5분 동안은 한 명의 울음소리, 한 명의 한숨, 그리고 한 사람의 손짓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우는 잠잠해진 저희를 보고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집으로 갔어요. 전 남편에게 신우가 이런 성격이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늘 사랑을 많이 받는 성격이라 말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고 난 뒤부턴 조금씩 집착을 많이 하는 성격으로 변했다고요. 처음엔 남편도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많이 예뻐했는데 편찮으시곤 사랑을 못 줘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돌아가시니 더 심해졌고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도 집착한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말을 하더군요.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힘들면 와달라고 하고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자기가 힘들다고 울며 얘기하고 심지어 남편 친구들한테도 하소연을 하며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신우의 상태가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힘들면 병원이라도 같이 다녀보자고 얘기를 했지만 신우는 되려 내가 무슨 정신병자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남편이 과거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 신우 말고 또 다른 여동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동생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 때문에 신우가 태어났을 땐 공주처럼 오냐오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어려운 편도 아니라 신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게 했다며 부모님이야 신우에게 무한한 사랑을 줬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니 신우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자책하며 자기도 자기대로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전 이런 속사정까지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남편이 신우를 많이 감싼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남편도 참 속앓이는 많이 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하게 신우는 곧 엄마가 될 텐데 계속 감싸줄 수는 없다. 이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자 남편도 수긍을 했어요.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자책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신우는 당분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은 가끔 찾아갔고 저는 메시지 정도만 보내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다시 신우가 연락이 왔습니다. 전보다 자주 부르지도 않고 계속 힘들다고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도 받아주고 있었죠. 다행인지 아닌지 신우는 제가 얘기를 하면 고치려고 하는 게 보여서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신우가 먹고 싶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사 같이 먹기도 했고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신우는 막달이 다 됐고 드디어 저희가 첫 조카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도 아이를 원하기에 모든 아이가 예뻐 보이는 시기였던지라 첫 조카가 너무 예뻤죠. 심지어 저희 부부는 딸을 원했는데 첫 조카가 딸이니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남편과 전 조카에게 이 선물 저 선물 아낌없이 줬고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조카를 보며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더 커져만 갔고 더 열심히 준비를 했죠. 이렇게 또 잠잠히 흘러가나 싶었는데 또 시누이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저도 늦게 야근을 하고 들어와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웠고 남편도 바쁜 가게 일로 녹초가 되어 둘 다 아무 말 없이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신우가 전화를 해왔어요.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을 해서 전 놀라 곧장 집으로 달려갔죠. 119를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전 당장 신우이 집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저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은 아이 용품과 기저귀, 쓰레기들로 가득 찼고 조카는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 신우는 숨을 가다듬고 있어 얼른 신우 옆으로 가서 119가 곧 도착하니 걱정 말라며 얘기를 했어요. 119가 도착하고 남편과 신우는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갔고 전 조카를 진정시키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다행히 아무런 이상은 없다고 말했죠. 그냥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며 당분간 스트레스를 안 받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전 조카를 하루 종일 봐줄 수밖에 없었고 잠도 얼마 못 자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진짜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반차 쓰고 집에 가서 쉬었죠. 남편이 집에 와서 고생했다며 말을 하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육아가 이렇게 힘들다는 건 듣고는 있었지만 하루하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저 전화는 해봤어? 안 그래도 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연락이 와서 말을 했는데 놀란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얘기 저기를 좀 했는데 매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자기 때문에 출장 자주 가는 거 아니냐고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신우는 저희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자기 남편에게 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 말로는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어쩔 수 없었고 혼인신고를 한 후 아이를 위해 일을 더 하다 보니 더 출장이 잦아진 거란 말을 했죠. 신우는 아이를 낳기 전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고는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우와 아주버님은 사귈 때부터 결혼 얘기를 했고 아이 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당장은 아니고 몇 년 뒤에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덜컹 아기가 생겨버린 것이고요. 그러자 이직 준비를 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신우의 말을 듣고 당황해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이직은 하지 않았고 덜컥 아이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연락을 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지우는 건 어떻냐고 조심스레 물었는데 신우의 반응을 보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아차 싶어 반성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중간중간 신우가 한 말과 맞지 않는 말이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그래, 매제도 요즘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예전에도 말을 해봤지만 소리를 치는데 과연 가려고 할까? 저와 남편은 한숨만 쉬며 신우와 얘기를 해본다며 잠깐 나갔어요. 다행히 신우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은 저희 부부가 주말에 아기를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남편은 알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조카가 예쁘고 자기 동생이 힘들어하지만 신우가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보고 아이를 봐달라고 하니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우리가 봐줘야 하는 거야? 당연히 조카가 예쁘지만 평일엔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그리고 당신은 주말에 가게 바쁘면 도와주러 가야 되잖아. 나도 가끔 도와주러 갈 정도로 바쁠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땐 어떡할 건데? 내가 다 해야 돼? 아니, 동생이 아프다는데 그럼 어떡해?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뿐인데 내가 좀 더 봐줄 수도 있지.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힘들면 부모님한테 가면 되는데 우린 없잖아. 친언니였으면 바로 도와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를 얼마나 예뻐하고 친동생처럼 대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시누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고 전 절대 못 도와준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 후로 남편과 전 냉전 상태라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요. 처음엔 시누이가 믿고 짜증나서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그 다음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라 조금만 생각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 후엔 남편에게 화가 났죠. 아무리 자기 동생이라지만 저와 남편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얼마 없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카나 돌봐주고 있는 게 화가 났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로 시누이를 감싸는 게 제 남편이 되려 시누이를 오냐오냐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계속 생각하니 사랑스러운 조카마저 미워지려고 해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밉다고 하지만 조카마저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절대로 저는 봐주지 않을 거라 다짐했죠. 하지만 남편이 가게 일과 육아로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남편을 보면 볼수록 저의 다짐은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못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시누이도 제가 아팠을 때 가게도 접고 절 간호해줬던 일이 있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금만 참아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딱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봐줄게. 하지만 다는 아니야. 언니랑 잘 얘기해서 하루 종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만 봐주는 걸로 할게요. 남편은 알았다고 말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싸움이 종결됐죠. 신우와 잘 얘기를 해 저녁까지만 봐주기로 했어요. 전 신우가 그 전까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내가 요즘 많이 울적하고 힘드니까 병원에서 친구들 좀 만나고 남편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라고 해서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하지. 그 덕에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내가 항상 고마워 올케. 전 그 말을 듣고 뒷목이 쫙 땡겼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는 웃으며 남편과 데이트를 한다는 소리를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죠. 네, 언니. 저희 남편도 요즘 가게 일 때문에 힘든데 조카 봐주는 게 힘들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저도 요즘 야근이 심해 너무 피곤해서 밤까지는 못 봐주는 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일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몸도 안 좋아서 혹시 조금만 자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언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차마 화를 낼 수 없어 저도 똑같이 피곤하다며 신우에게 말을 했고 신우는 살짝 당황하는 게 보였지만 저의 피곤한 기색을 보고 오늘은 자기가 아이를 돌보겠다며 집으로 가라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번 주에 야근을 하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예전과 다른 점은 화장을 안 하고 갔다는 점이었죠. 덕분에 전 일찍 집에 가서 푹 쉬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집에서 쉴 수 있었고 남편이 부부싸움 후 멋쩍었는지 꽃을 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이런 하루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또 돌아오는 그 육아주가 됐고 마지막 주엔 나름 익숙해져서 혼자 육아의 신이 아니냐며 생각을 하며 하루만 더 하면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또 시누이 부부가 내일은 자기들이 보겠다고 해서 전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걸 쓰며 느끼는 건데 그 당시 제가 조금 불쌍해 보이네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도와줄 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마지막 날 하루 쉬어도 된다고 해서 좋아하는 꼴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니 안타깝네요. 하여튼 저와 남편은 축하주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준비 중이라 무알콜 샴페인을 터뜨렸고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죠. 신우는 저희가 도와준 덕분에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도 괜히 도와준 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신우의 고민이 해결됐죠. 그 후로도 신우이 때문에 골머리는 앓는 일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고 어느덧 저희는 10년차 부부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나 알아주는 인고 부부가 되고 저희 부모님조차 결혼을 정말 잘했다며 기특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가 됐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큰 고민이 하나 남아 있었죠. 아이요. 한 번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했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몸에 좋은 음식을 싸주시고 저와 남편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전엔 신우를 도와준다고 몸도 지쳐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안 생기니 저도 모르게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무 힘들면 아무에게나 전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시잖아요. 그 일 이후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괜찮아질까 싶기도 하고 몇 개월 전 둘째 조카가 태어나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저 요즘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가질까요? 그래? 먹는 건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 난 딱히 노력을 해서 아이가 생긴 건 아니라 잘 모르겠네. 일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뭐 문제 있나? 아, 미안. 남편이 부르네. 나중에 통화하자. 전 그 말을 듣고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포기하기 싫어서 회사를 다니는 게 문제가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울적해진 저의 모습을 보곤 남편이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전 신우와 있었던 일을 말했죠. 남편은 화가 나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안 그래도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든 애한테 그런 말을 하면 좋겠냐며 처음으로 남편이 신우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신우가 미안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말이 심했다며 사과를 했죠. 사과를 받는 일도 지쳐서 알겠다고 하고 신우의 가족과 저녁을 먹고 헤어졌어요. 전 언제까지 신우의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그냥 사과를 하지 않은 짓을 하면 될 텐데 안 그런가요? 결국 남편과 전 시험관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 다음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은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주말이라 근처 병원은 열지 않아 남편은 약국으로 갔고 남편은 약사에게 혹시 임신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한번 검사해보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 순간 심장이 빨리 뛰면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검사를 해봤고 결과를 보니 임신이었어요. 전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제가 쓰러진 줄 알고 놀라 뛰어오더니 검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다고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하자고 얘기를 하고서는 친정과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달이 조금 지나 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축복을 받았죠. 여기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신우이와의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전 둘째 조카가 생겼다고 했죠. 신우가 그 조카를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회사 일도 하고 임신도 했는데 조카를 봐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자기 아기를 볼 때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저보고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도 힘들어 했잖아. 그게 육아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둘째만 봐줄 수 있을까? 첫째야 혼자 잘 지내서 괜찮을 거고. 죄송해요, 형님. 저도 지금 임신 중인데 일까지 하느라 몸도 지치고 더군다나 아이까지 보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 나도 임신을 봤잖아. 그 정도는 안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연년생으로 둘째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체험해본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 아니요, 형님. 전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고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힘들지 않다니. 자기가 임신했을 땐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 당시엔 육아 우울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저 놀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남편이 전화를 해서 신우와 있었던 일을 말하더군요. 보나마나 신우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 동생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자기가 한 소리 했다고 그냥 넘어가 달라고 했죠. 요즘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넘어간 남편이 화를 낸 이후로 신우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별말 없이 넘어갔죠. 시간이 흘러 출산을 하게 됐고 저와 남편을 반반 닮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출산 후 바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10년 만에 얻은 자식이라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쓰게 됐어요. 예전에 조카를 봐줄 때와는 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 돌보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남편이 봐줄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봐주는데도 몸이 지쳐갔죠. 하지만 제 자식 얼굴을 보면 힘들었던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육아에 지친 아줌마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아이가 열이 올라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갔을 때였어요.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정신 차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 오로지 머릿속엔 아이 생각밖에 없었죠. 그때 신우가 전화가 왔고 전 정신없이 받고 끊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열이 내렸고 저도 조금은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가 둘째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올게 고마워. 그래도 저녁 때쯤 내가 데리러 올게. 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네? 그게 무슨... 저번에 전화로 둘째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다며. 오늘이잖아. 알고 보니 아이가 아플 때 신우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 둘째를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전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둘째 조카를 봐줬죠. 다행히 여자아이고 워낙에 얌전한 아이라 크게 힘들진 않았지만 혹시 다치기라도 할까봐 신경을 썼더니 2배로 피곤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가 다시는 저에게 부탁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좀 심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젠 다시는 이런 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은 홀가분했죠. 사건은 이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신우는 또 저에게 둘째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전 거절을 했죠. 저도 지금 힘든데 조카를 돌봐줄 상황이 아니라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 저도 지금 힘들어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아니, 그래도 몇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죄송해요. 남편도 요즘 바빠서 도울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친정에 좀 맡기고 둘째를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급해서. 네? 아니, 지금 친정 부모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부탁드리기가 어려워요. 이젠 진짜 안 돼요.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애 좀 봐줄 수 있지? 신우는 20만 원 준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당황을 해서 전화를 다시 걸었죠. 신우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가 나 저는 문자로 절대 못 해준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다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준다잖아. 진짜 올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지금 부모님도 안 계셔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믿을 사람이라고는 오빠랑 올케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섭섭하다. 돈이 적어서 그래? 그럼 내가 20만 원 줄게. 아니요. 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육아하느라 힘들어서 못 봐줄 것 같다고요. 그리고 계속 부모님 안 계신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얘기하는데 요즘 제 친구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혼하셔서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는 친구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으면 시댁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못하겠어요? 어쨌든 전 둘째 조카 못 봐줘요.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네, 또 가서 하소연 하세요. 화가 나서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러곤 신우이가 바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을 준다는데 그걸 못 해주니 진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믿은 게 바보다라면서요. 답할 가치가 없어 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전화 내용과 문자를 보여줬죠. 또 저도 욱해서 신우에게 한 말도 전했고요. 그랬더니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고생했다고 저를 다독여 줬습니다. 그 뒤 신우와 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우 부부가 저희 집에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더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신우 부부를 불렀던 겁니다. 별 말 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전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식사를 끝내고 아이를 보러 갔죠. 그때 조금씩 다투는 소리가 밖에서 나더라고요. 남편과 신우가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맞잖아. 아, 좀 봐줄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렵다고 나한테 화를 내? 여보, 그만해. 육아하시는데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래? 그래, 너희 남편도 잘 알고 있는 걸 너는 왜 모르니?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네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그땐 우리도 아이가 없었으니까 도와준 거고. 저는 셋의 말다툼 소리에 머리가 아팠죠. 아니, 그리고 올케한테도 말을 했는데, 내가 그냥 해달라고 했어? 20만 원 준다잖아. 지금 올케 일도 안 하는데,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애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뺨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우의 뺨을 때리고 만 것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보는데 때리기까지 해서 전 너무 놀랐죠. 여보! 아이는 이미 세세 소리에 깨서 울고 있었고 뺨 때리는 소리는 동시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부모님 봐서라도 곱게 키우고 화가 나도 참았는데 이젠 한계다. 언제 정신 차릴래? 오빠, 지금 나 쳤어? 거기다가 남편이 정말 화가 끝까지 났는지 때려서 미안하단 소리 없이 이런 식이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신우는 놀라 집에서 뛰쳐나갔고 아주버님도 얼른 짐을 챙겨 죄송하다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그래도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와 아이에게 큰 소리쳐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남편인 것 같아 전 아무 말도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남편은 자기 동생이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 줄 알았다고 속상하다고 말을 했어요. 좋게 타이르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걸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욱하는 마음에 뺨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뺨을 때린 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신우가 정신을 차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한텐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이 신우 집을 찾아가 때린 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신우도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도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고요. 말뿐인 사과를요. 옳게 내가 미안했어. 내가 그때 너무 흥분했네. 네, 놀라셨을 텐데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전에 모진 말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 이제 사과할 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잘못을 했다지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때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한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우이의 대변자 마냥 이런 건 좀 봐줄 수 있었지 않냐며 저한테 되려 따지더라고요. 지금 신우가 사과를 하러 나온 자리인데 아주버님이 신우의 대변인인 양 저한테 따지는 꼴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아주 힘껏 제 손바닥이 아픈 줄 모를 정도로 아주버님의 등을 3번 때렸어요. 아주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주버님도 똑같아요. 아닌 척 하면서 편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신우 편 들어주는 거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언니가 한마디 좀 해달라고 했나 보죠?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럼 사과는 그냥 말뿐이고 뒤에서 아주버님께 욕이라도 했나 봐요. 전 이제 2번 다시 2분 꼴 보기 싫네요. 옆에 있던 남편은 신우를 보며 한숨을 쉬고 아주버님 뒤통수를 한 대 치며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신우 부부와 연을 끊게 됐습니다. 가끔은 조카들이 보고 싶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화목하게 아들과 저 남편과 알콩달콩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